저는 명예교수로 있는 정인섭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처음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막연히 장래 직업을 이렇게 물어보면 교수다 하는 대답을 제가 종종 했었습니다. 당시 무슨 뭐 구체적인 전공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뭐 이공계를 갈지 문과로 갈지도 이제 그 당시는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고, 대학을 이제 법과대학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자신의 장래를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그때 이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보통 다른 동료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법시험을 계속 할지 아니면은 좀 다른 길을 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을 사실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법조 실무의 길이 과연 나의 적합한 길인가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의심이 됐고,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전업학생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대학원에 가서 전업학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좀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법조 실무를 그만두고 대학원 간다 했다가 나중에 이거저거 좀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종종 그런 선배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만은, 일단 하여간 대학원을 가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가끔 생각하던 길이라 생각해서 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간다고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전공을 정했어요. 사실은 통상적인 경우가 까꾸릅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간 게 아니라 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전공을 뭘 할까 그 다음에 결정을 했는데, 그때 생각에는 좀 해석법학의 틀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공부하는 그런 전공을 하고 싶다 하는 생각 중에서 국제법을 선택했고, 또 그때만 해도 그 전공의 분화가 이렇게 현재만큼 자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선택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사실 국제법에 대해서 제가 큰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뭐 비교적 그렇게 길지 않게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했고 이렇게 오게 됐는데, 또 나름 뒤늦게 생각하니까 뭐 후회는 없고 잘한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국제법을 그때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국제법 분야의 석사 논문 그리고 박사 논문 주제를 설정하시게 된 과정이 궁금합니다. 네, 석사 2년 차에 올라갈 때 이제 논문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뭘 할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지금은 작고하신 백충현 선생님이라고 은사가 계셨는데 그 집 댁에서 가끔 작은 연구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석사 2년차 올라갈 무렵에 마침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국내로 귀국한 외교부의 서현섭 서기관이라는 분이 하루 오셔가지고 제1교포의 법적 지위의 실태라는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매스컴에 제1교포 법적 지위, 제1교포 차별 이것이 굉장히 자주 보도가 되던 상당히 국민 감정과 연결됐던 주제였고, 뭐 예를 들어서 3.1절 8.15 하면은 매스컴에서 아주 종종 다루던 주제였습니다. 근데 서현섭 서기관이 제1교포의 그 법적 지위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을 듣고 나서 저를 포함한 그 당시 참석자들이 사실 가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제1교포 법적 지위가 이렇구나 하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것에 대한 한국 사회의 무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1교포 법적지위 차별 그걸 매스컴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모든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정적인 반응을 일본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라는 것이 어떠한 법적 구조에서 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것을 대충 이런 구조 속에서, 법적 구조 속에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들으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모를 수가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약간의 충격이었고, 그날 참가하신 여러 선배들이 저보고 너 석사 논문 쓰는데 그거 한번 해보지 그러냐 하는 권고를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뭐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있던 주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석사 논문 주제로 택하게 된 것입니다. 석사 논문을 저는 1983년에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박사 학위는 1992년에 받게 됐습니다. 사실 시간적인 경과가 좀 있죠. 그 당시는 지금과 달리 198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석사 학위를 받으면 대학 교수로 취직할 수가 있었어요. 적어도 문과 계열에서는. 그래서 저도 그 석사를 받고 그걸 바탕으로 작은 대학에 취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천천히 말하자면 좀 천천히 박사 논문을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사 논문을 그래서 뭘 주제를 쓸까 하다가 석사 논문은 제1교포 법적지라는 것은 한일 간의 과거사에서 연유하는 좀 특수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국제법 일반으로 보편적인 어떤 이론적인 틀에서 검토하고 싶다 하는 생각에서 외국인의 법적지 전반에 대한 것을 제가 박사 논문 주제로 선택하게 됐고 그것을 1992년에 완성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실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미 그 당시에 대학 교수로서 취직을 한 상태였고 그래서 짬짬이 논문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 논문들을 이렇게 좀 활용을 해가면서 박사 논문을 완성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박사 논문을 잘 써서 어디 취직하겠다는 어떤 그런 욕구가 좀 적은 상태에서 일종의 의무방어전 같이 박사 논문을 썼고 사실 뭐 요즘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쓰는 여러 가지 박사 논문에 비하면은 지금 생각하면 그 수준이랄까 하는 것이 약간 부끄러운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학생으로서는 학위 논문 작성이나 취직 등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마주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도 혹시 그러한 불안을 느끼셨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사법시험을 볼까 아니면 그것을 포기할까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사법시험을 포기하고 대학원을 간다고 했을 때 왜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대단히 큰 불안감을 가지고 대학원을 갔습니다. 나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내 길이 맞는가, 내 길이 이렇게 잘 트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불안감을 가지고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석사과정 첫 해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도 다시 사법시험 보는 것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사실 한 1년 정도 이상을 계속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가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점점 퇴로가 멀어졌다고 할까요? 이제 이미 온 길이 멀기 때문에 돌아가기는 너무 어려워졌다고 해서 마음 잡고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저로서는 행운이 석사 2년차 중반에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저 풀브라이트 유학에 관한 그 응시를 했더니 예상외로 그것이 제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 유학의 길이 이제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 편히 공부를 할 수 있었습용습니다만은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집안 경제 형편도 이렇게 넉넉지 않아가지고 학비나 개인 용돈을 다 제가 개인적으로 직접 해결해야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대학원을 다니면서 늘 그 공부하는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뭐 세상이 바뀌고 요즘 공부하시는 신진학자들은 이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래도 또 다른 불안감을 늘 공부하겠다고 그러면은 이것이 나에게 적합한 길이고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종류는 다르더라도 그런 경우에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 취직을 하기 전까지 뭐 자기가 원하는 연구자로서의 취직을 하기 전까지 그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뭐 특별히 무슨 어떤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언제 원하는 직업을 얻을 수 있을 그 일정 자체가 이렇게 뚜렷이 나온 게 없다면은 취직할 때까지는 참들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다만 여러분의 선배들이 연구자의 갈을 갔던 많은 선배들이 꾸준히
자기 전공에서 그 연구를 하고 또 충실하게 좋은 글들을 쓰고 그러면은 다 길이 트였습니다. 그냥 결국은 뭐 선배들과 같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저런 길이 트이겠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보고 믿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사실 저로서도 뚜렷하게 그것을 해소할 만한 묘한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불안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믿고 공부를 하십시오. 그럼 아마 길이 트일 겁니다. 학위 논문 작성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학위 논문 작성하려면 주제를 먼저 선택해야 되죠. 주제를 선택할 때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아마 그 학위 논문 주제는 어쩌면은 앞으로 5년, 10년,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여러분과 동반해야 될 주제가 되면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야지 지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주제를 해야지 지치지 않고 또 회의감도 덜 나고 신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주제, 그건 나밖에 몰라요. 지도교수도 여러분에게 뭐를 정해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도교수는 여러분이 생각한 그 학위 논문의 주제가 이 시점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적절할지 않을지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뿐이지 나에게 맞는 가장 좋은 주제는 결국 나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하면은 좋은 논문을 쓰는 첫 번째 비법은 충분한 시간 확보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 이상의 다른 첩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좋은 논문을 씁니다. 법학에는 어떤 번쩍이는 머리로서 순간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많은 선행 연구, 많은 인류의 지난 2000년 이상의 경험, 그런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연구와 분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그것이 좋은 논문을 쓰는 가장 첫 번째 기본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쓰시게 된다면은 많은 관련된 선행의 다른 분들의 연구를 이제 관련된 걸 읽게 되겠죠. 그럴 때는 항상 최종적으로는 원전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 된다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논문을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보니까 이 사람 참 잘 썼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 추가적인 논리를 전개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은 그 원래 했던 사람, 그 사람의 틀과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이 봤던 원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것은 없는가, 그 사람이 빠뜨린 것은 없는가, 그 사람이 혹시 잘못 본 것은 없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눈만을 믿으세요. 사실 아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의 글이라도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교수라도 100%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눈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고 내가 원전을 확인하겠다는 그런 자세로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어느 논문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동료 아니면 가까운 선후배와 그 주제에 대해서 자주 토론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은 교수보다 여러분 동료한테 배우는 게 더 많을 것입니다. 수시로 여러분 가깝게 있는 동료와 토론을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의 주장을 여러분의 그 동료를 설득하지 못한다면은 아마 여러분의 논리가 조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수시로 여러분이 써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글을 단련을 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논문을 다 쓰고 나서 그냥
기쁘게 내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스스로 재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좋습니다. 즉 여러분이 시간적으로 논문 전체를 다시 재검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에 나온 선행 연구에 대한 인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건 내가 제대로 읽고 확인했는가? 특히 박사 논문 같으면 상당히 몇 년씩 걸리기도 하고 긴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한 1년, 2년 전에 자기가 메모해놓고 인용해놨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리저리 옮기고 변형하다 보면은 그 원래 취지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걸 자신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이거 내가 혹시 원전을 잘못 인용하거나 오해한 부분이 없는가, 또 나중에 여러분 전체적인 공부가 이렇게 늘어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보면은 그걸 보는 눈도 또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은 아마 여러분 생각보다 의외로 여러분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발견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논문을 쓰다 보면은 제가 나중에 보면 제가 다시 중요한 포인트에서 남의 글을 제대로 인용하고 있는가 찾아봤을 때 가끔 제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잘못 인용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특히 학위 논문처럼 큰 논문을 쓰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도 있다. 없으면 다행이지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표절의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상 아직 한국 학계에 꽤 저명한 교수도 논문에서 표절 문제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가끔 발견이 됩니다. 또 제가 석박사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히 석사 논문에서는 표절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서울법대 논문에서도. 그 표절을 하는 이유는 가지가지겠습니다만은 여하간에 내가 이건 남의 것을 봤으면 남의 걸 봤다고 솔직하게 쓰면 되는데 그거를 재인용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원래 내가 본 것처럼 한다든가 그러면은 사실 교수가 주의 깊게 한다면은 상당 부분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절이 만약에 있으면은 그 논문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고 또 그 다음에 교수들이 보기에도 저 친구가 학자적인 자세가 올바르게 가지고 있나 하는 어떤 불안감을 갖게 됩니다. 표절은 여러분에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길을 가려고 조금 좀 멋진 논문을 쓰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인 표절에 유혹을 빠지지 마시고 정직하게 논문을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수백 회에 달하는 여러 학술회의 일시, 발표자, 참석자 명단을 정리하시고 25년간의 국제법 시험 문제 및 채점 소감 등 방대한 자료를 기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자에게 있어 기록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또 기록하는 습관에 관해 조언해 주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학술회의는 아니고 이제 서울국제법연구원 모교 세미나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군요. 연구자로서 사실 평상시 기록은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학문적 여정을 보관하는 방법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속한 기관으로서는 기관의 역사가 됩니다. 당장은 하찮은 메모지만 그것이 쌓이고 세월이 지나면은 사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록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고 또 뒤늦게 내가 그걸 잘 좀 적어놨으면 하는 후회를 여러분이 반드시 연구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기의 기억력을 상당히 신뢰하고 또 젊을 때는 기억력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참 허망한 것입니다. 기억은 기록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역사는 결국은 기록하는 자의 이야기가 됩니다. 때로는 사실보다 기록의 힘이 더 셀 수가 있어요. 사실은 지나갔고 확인할 수 없고 남는 것은 기록이기 때문에 기록에 더 힘이 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구자의 길은 장기전입니다. 오랫동안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한 개의 논문을 몇 달 내에 쓸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평생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장기전에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늘 기록을 평상시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해두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연구자로서의 아이덴티티, 방향성을 잃지 않고 거기서 늘 자신을 한번 회고해 보면서 자신을 다시 어떤 연구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건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특히 평상시에 문득문득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생각을 잘 잡아두어 가면은 그것이 후일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 수업 시간에 적자생존이라는 말을 가끔 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적자생존을 적어야 살아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작은 수첩을 하나 들고 여러분들 평상시 짬짬이 공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의 귀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까 얘기대로 기억은 허망하다고 그랬죠. 사람의 생각은 향기와 같아서 붙잡아 두서 기록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립니다. 자신의 생각을 늘 기록하시고 틈틈이 그 과거의 기록을 들춰보다 본다면은 여러분이 연구 방향을 설계할 때 이렇게 해볼까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찾을 수도 있고, 기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연구의 테마를 이리저리 조합할 수도 있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늘 자신의 연구자의 생활과 관련된 것을 짬짬이, 지금은 하찮고 이게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좀 약간 더 가급적 많이 기록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것을 제 경험으로 여러분에게 확언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 센터장을 맡으시면서 성소수자 인권, 집회와 시위의 자유, 이중국적 문제와 같이 제도권 밖에서 제기되기 그쳤던 사회적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문제를 대학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이 법학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법률가가 이러한 문제들을 마주하며 어떠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대학에서 연구소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일된 의견은 없겠습니다만은, 여하간에 제가 그때 당시 공익인권법센터를 맡고 있을 때는 성적 지향이라든가 하는 제도권 밖에서는 논의되거나 아니면은 제도권 밖에서조차도 쉬쉬하면서 그러나 밑에서만 얘기하던 그런 얘기들을 결국 이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을 끄집어내서 제도권 내에 대학에서의 학술회의로서 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공익인권법센터는 공익인권에 관한 주제를 다뤘는데, 국내 인권 활동가라는 분들은 그 당시는 대학 교수나 대학 연구소, 그 사람들은 맨날 외국 얘기나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저 추상적인 소리는 하지, 우리가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한 답은 하나도 못 주는 사람이야, 이런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대학의 연구소에서 학술회의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가볼 생각도 안 하고 관심도 안 가졌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법률가는 현실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현실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대학이 이러한 사회적으로 잠재적인 사회 문제를 선제적으로 다루고 또 그것을 제도권 내에 끌어들여서 같이 논의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 발전에 기틀이요, 또 사회가 또 안정되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세미나를 자주 조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미나 주제를 교수들의 어떤 연구물에서 찾기보다 신문기사 속에서, 나날의 신문기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 법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는 법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문제를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공익인권법센터가 학내외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공익인권 문제와 같이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힘은 현장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장을 해서 유리된 추상적인 논의는 뭐라 그럴까요? 그런 데서 그치면 바람직하지 않고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법학도 현실감 있는 답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구자로서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연구자의 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논문을 쓸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은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더 좋은 논문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과 같은 것에서 결국 연구자의 그 자질이랄까 기본은 자기 시간을 최대한 자기 연구에 투자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 생활이 조금 단순해져야 돼요. 취미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 재밌는 취미가 많으면은 그걸 하는 시간에 너무 시간이 많이 뺏기기 때문에 뭐 그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연구 생활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들처럼 풍족하고 화려한 생활을 꿈꾸면은 연구자의 생활과 좀 조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활에 대한 기대를 너무 하지 마시고 연구자는 사실 또 큰 돈도 벌기가 어렵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명성 이런 것도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말고 오로지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워서 그것에 대해서 내 시간을 최대한 투자하겠다. 그러한 것이 연구자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간을 확보하려면 결국 확보해서 꾸준한 노력의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학에서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무슨 천재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꾸준한 거북이가 항상 토끼를 이기는 것이 법학의 공부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서울대 학생들은 중등교육까지 사실 1등을 했던 경험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잘 참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어떤 거의 본능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사를 좀 조급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논문도 좀 빨리 쓰고 그래야지 이제 내가 무슨 동료나 누구보다도 좀 선두주자에 서고 싶다든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자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면은 인생을 초조하게 살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느긋하셔야 돼요. 연구자의 길은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남보다 한 학기, 1년 더 늦게 해서 더 좋은 논문을 쓰는 것이 여러분이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할 때 더 빨리 도달하게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경우를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공부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연구자로서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면은 조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2가지 종류의 근육을 키우십시오. 첫 번째는 여러분 두뇌의 근육을 키우기 바랍니다. 평소 많은 독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두뇌의 근육을 키워서 두뇌의 사고력, 판단력, 분석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때 독서라는 것은 반드시 법학 서적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공 서적을 읽는데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되겠지만 기타 다른 서적을 읽는데도 시간을 종종 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법의 변화라는 것은 법 바깥의 힘으로부터 옵니다. 법 바깥의 세상이 변해서 법이 그것에 대응해서 변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변화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여러분이 유의하고 있어야지 나의 그 다음 행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더 예측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전공 외부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독서도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여러분의 필요한 두뇌의 근육이 탄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근육은 여러분 육체의 근육입니다. 신체가 건강해야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나이 먹어서도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체의 근육을 단련하십시오. 여러분 나름대로 좋아하는 운동을
한두 가지 만들어 가지고 꾸준하게 여러분의 신체를 단련하시면은 그래서 근육을 키워 놓으시면은 공부하는데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평상시 가끔 땀을 흠뻑 흘리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평상시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는 말이긴 하지만 늘 우리는 두 개의 근육을 키워야 된다. 두뇌의 근육, 육체의 근육. 그것을 어느 한쪽도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두 가지를 다 유의하시면서 근육을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